예, 지금부터 포커스 섹션을 시작하겠는데요. 첫 번째 주제로 투자자 입장에서 본 지역 창업 생태계에 대해 발표해 주실 디랩벤처스 투자총괄 민옥조 상무이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디랩벤처스의 민옥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하는 일에 이제 세 줄을 써놨습니다. 예, 디랩벤처스는 창투사고요. 예, 투자회사에서 투자 담당을 하고 있고, 벤처스케어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보육 육성을 담당하고 있고, 아르코는 사단법인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초기 지원, 사회적 기업 지원 이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오전에 전정환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밀레니엄의 그 다중의 삶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로 묶어서 보면은 저는 이제 그 초기 기업들, 중간 기업들 또는 커진 기업들에 투자를 해서 이렇게 수익을 내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생소하실지 모르셔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 투자와 공간의 요즘의 페인 포인트는 저희 투자자 쪽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게 비단 한국 내 일뿐만이 아니라 이미 4차 산업혁명 때문에 이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 대두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업 주도의 성장 한계점, 유통주식 시장의 불안한 상황,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뭉쳐지면서 점점 더 수도권에 집중 편중되는 그런 경제 구조를 가지게 됐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재작년부터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지역에서 어떤 지속 성장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을 찾아서 그 지역을 굳이 벗어나지 않고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해왔고요. 그게 이제 오늘 이렇게 여러 혁신가분들이 모인 그 결실이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점점 더 이제 저희가 할 일이 많아지고 중요한 일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이제 처음에 창업 생태계와 공간이 어떻게 만났나는 약 2000년대 초반에 저런 그 공유 오피스들이 우리나라에 진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르오복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년이 된 회사입니다. 우리나라 토속 브랜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위워크가 이제 한국에 진출을 했고, 현대, 그다음에 패스트파이브도 그 패스트트랙 아시아에서 만든 우리나라 그잖아요. 이게 이제 초기, 제가 보기엔 초기 창업 투자, 그러니까는 스타트업 생태계랑, 그때는 스타트업이라는 말이 없었죠. 벤처 생태계랑 공간이 만났던 그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때도 이제 하나의 문화, 커뮤니티, 공유 공간 이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발전이 된 게 이제 자산운용사가 끼기 시작을 합니다. 어떤 대규모 자본이 들어가서, 이 이전에도 보시면 위워크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자본을 통해 가지고 건물의 가치를 올려서 그 건물 수입으로 이제 뭐 투자금을 회수한다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그거를 이제 그렇게 큰 회사들도 하지만 저희 벤처스케어에서는 조금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삼동에 그 엑셀러레이터 타운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번 해보자 이러고 준비를 했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현실상 자산운용사를 만나고 대기업을 만나서 2021년도에 판교 제이밸리로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금 가슴이 아팠죠. 저희 힘으로 해내고 싶었으나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뭐 일을 시작했으니까 하기는 해야겠고, 그래서 그때 그 입찰 사업에 저희가 그 CJ건설과 한국콜마와 같이 들어가서 이 입찰을 수주를 하면서 결국은 자산운용사나 이런 거대 자본을 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런 고민들이 이런 고민들로 나아졌습니다. 지역 거점형 기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길 방법은 없을까라든가, 제가 이제 아르콘이라는 비영리 그 기부단체를 운영한다고 했잖아요. 저희가 기부를 하려면 기부금을 받으러 다녀야 돼요. 세금 조금 덜어드리겠다고 하고 수익이 난 기업에 가서 저희가 설명을 하고 기부금을 받아서 저희가 이제 그 사회 사업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지원을 해드리고 간접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근데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굉장히 찾기 힘들어요. 그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또 건물주랑 임차인이 서로 이렇게 뭐 조인트 벤처 같은 거 하나 만들면 좀 무슨 방법도 있지 않을까? 뭐 사회자산화나 시민자산화에 관한 문제죠.
예,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 부동산이 온전한 가치로 이렇게 잘 그 상속이 되고 있는가 이런 문제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스위스 크립토밸리나 스포츠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스위스 주크밸리 같은 경우에 인구 3만짜리 도시였어요. 근데 그 모델을 전 세계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예. 스포츠몬스터는 우리나라의 그 하남 스포츠 하남이나 뭐 이런 예, 거기 가면 운동하는 그거거든요. 비즈니스 모델만 몇백억에 이제 해외 판 사례가 있고요. 그 1,800평 개발해가지고 이런 게 이제 도시 창업 뭐 이런 고민들을 저희 투자자들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본질을 정리해봤습니다. 도대체 스타트업이랑 투자랑 이 공간이랑 어떻게 연결이 되면 좋을까? 스타트업들 또는 초기 창업자들이 잘하는 거는 아이디어거든요.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지역 사회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그 지역 주민들과 공유를 해나가면서 어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은 저희가 도시 재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지역 재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 지역 자체를 창업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우리 혁신가들은 뭘 해야 될까? 컴퍼니 빌딩, 커뮤니티 빌딩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제주에서 리노베이션 그 행사할 때도 그 프로그램에서도 충분히 이제 견학을 하면서 봤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주제들은 뭐 제가 뭘 여러분들께 뭐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뭘 가르쳐 드리러 온 게 아니라요. 저는 스타일이 일단 부딪혀 보고 되나 안 되나를 판단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부딪히고 있는데요. 그 리노베이션 그 행사 그 바탕으로 그 다음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침 요때 그 저 다음으로 강의하실 그 빌드의 이렇게 블로그인가 거기 보면은 되게 많은 자료들이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자포스 사례를 제가 읽어본 거예요. 라스베가스 자포스 사례요. 그래서 이제 지역 밀착형 생활이 가능한 도시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외부 인구 유입이 가능할까? 그리고 민간 자본이 어떻게 투입이 되면은 처음에는 이제 자포스처럼 쫓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그 혁신 공간과 공동 작업이 생활 환경이랑 어떻게 이어질까를 이제 고민하게 됐습니다. 아예 도시를 창업해 보려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작게나마 뭐 그 시기에 이제 맞물려서 요 앞에 말씀드렸던 바탕으로 그 이 신당동은 이런 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같이 사는 집, 뭐 모내기라고 해서 이제 뭐 비즈니스 구조 만들어주고 엔젤 투자해주고 이런 거, 그다음에 VC 얼라이언스 형성해가지고 이제 후속 투자까지 도와주기, 그다음에 야학당 교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 거점으로 모여야 된다는 생각, 그다음에 아예 마케팅도 그냥 우리가 싸잡아서 해주자. 작은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마케팅을 직접 하기엔 굉장히 부족한 면이 많거든요. 그래서 미디어를 가지고 있는 저희가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이제 신당동에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스타일 단다라는 아시죠? 로레알의 3천억인가요? 그렇게 4천억인가요? 팔렸던 분들이 이 지역에서 고시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여기가 어떤 지역이냐면요, 동대문 그 야간 옷 마켓 있죠. 거기에 배우 도시 역할을 합니다. 배우 지역. 밤에 이제 새벽 2, 3시에 가 보면 오토바이들이 막 왔다 갔다 해요. 그 단축 껴가지고 이제 배달하는 거 뭐 이런 것이에요. 그리고 아주 낙후된 공간에서 평당 단가가 서울시에서 가장 거의 쌀 정도로 그런 데서 이제 많은 디자이너들이 이제 숙식을 해결하면서 살고 있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요 거점은 이렇고 여기다가 이제 건물 6개를 현재 매입 중입니다. 여기다가 저희가 만들 것은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야학당 교육 공간을 만들고 먹고 자고 하는 데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을 좀 더 세련되게 꾸며주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한번 요 블럭을 한번 재생을 해볼까? 아니죠, 요 블럭 창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볼까 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여전히 재밌는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옆에 건물 값이 막 올라가요. 이거 하나 샀더니 뭐 이런 거. 그래가지고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그 건물주들이랑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제가 직접 하는 거 아니고요. 제가 제 투자금을 받아간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사업비는 한 240억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이 외로 이제 100억 정도 더 그 펀드를 조성을 해가지고 현재 가지고 있는 펀드에서 안에 입주하는 기업들한테 투자를 해서 이제 훨씬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을 해 나가려고 준비를 해서 거의 한 반 이상 지금 이제 해 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그래도 뭐가 부족한 거예요. 예, 과연 내가 이렇게 했다고 요 동네가 다 살아날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만약에 거기서 동대문 시장이 조금 뭐 슬럼하다 아니까 안 좋아진다면 또는 대체 시장이 생긴다면 이렇다면 이 공간 자체도 결국은 자생력을 잃지 않을까 그런 두려움. 예. 저는 투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저한테 돈 맡기신 뭐 기관들 뭐 대기업들 이런 거를 제가 불려야 되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이런 2%의 어떤 리스크가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한 게 그럼 아예 가는 김에 일을 더 크게 벌여봐야겠다 이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용산을 바탕으로 그 서울 용산 아시죠? 거기 있는 메이커스 플레이스를 하는 메이커 스페이스를 하는 친구들이고요. 예, 그 심심해서 전기차 만든 애들이에요. 그리고 교육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애들이고, 예. 이 친구들이랑 이제 교육 육성 프로그램을 만들고, 예. 그래서 코워킹 스페이스와 도시를 한번 연결을 해보자. 예. 이런 생각으로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 생각의 기반에는 아까 이제 앞들 프로젝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기서 저희가 이제 그 디자인을 하고 뭘 해도 저희가 갖다 팔 수 있는 유통 기지가 없는 거예요. 유통은 동대문에 의존을 해야 되니까. 예. 그런 것처럼 생산, 유통, 서비스, 소비 이것까지 다 일어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자포스 사례, 라스베가스에서 자포스라는 그 신발 그 인터넷 유통하는 회사가 연매출이 1조 정도 되는 회사였습니다. 그 회사가 라스베가스를 가가지고 구시청을 사서 주변을 어떻게 발전시켰는지, 예, 거기서 이제 착안을 했습니다. 처음엔 저는 이제 자포스 사례를 이제 그 빌드 쪽에서 운영하는 블로그를 보고 무슨 생각을 했냐면요, 저 되게 단순해가지고요. 예, 한국에 1조 정도 하는 패션 회사가 어디가 있을까? 이 생각을 했더니 막 뒤져봤더니 다트라고 저희 이렇게 보는 그 회사 분석하는 그 웹사이트 있거든요. K2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K2 찾아갔어요. 예, 그 들고 회장님 어떻게 만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포스 설명서 그거 프린트해가지고 가가지고 나 이런 거 하고 싶다고 했더니 되게 젊으신 회장님인데요. 네,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게 SI가 끼면, 네, 그게 자기도 일종의 한국에서는 SI 정도 사이즈 아니냐, 그러니까 전략적 투자자 사이드 아니냐, 자기가 끼면 대기업이 하는 거랑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지금까지 앞에서 설명드렸던 해온 일이 물론 뭐 기부 사업도 하고 뭐 이렇게 투자 사업도 했는데 거기에 항상 저는 이제 SI들을 끼고 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민간화하고 그 다음에 시민 자산화로 어프로치하고 좀 더 그 창업자들한테 또는 건물 주인들한테 원래 주인이었던 분들한테 베네핏을 주려면 그들이 직접 참여하게 만드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는. 예. 그 실예로 구글이랑 자포스를 비교를 하면은요, 저는 샌프란시스코 쪽에 한 9년 좀 넘게 살다 왔거든요. 근데 아주 가까운 곳에 이제 구글 본사가 있었어요. 구글 회사는 계속 커집니다. 지금도 팔로알토 마운틴뷰 쪽 가면 계속 커지고 있는데 그 주변 동네 싹 죽어요. 왜 죽냐? 그 구글 회사 안에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있어요. 자전거, 뭐 미장원, 뭐 신발 가게, 뭐 백화점, 잡화점, 뭐 다 있거든요. 주변에 있는 되게 맛있는 쌀국수집 줄 서서 먹는 집이 있었는데 없어졌대요. 최근에 전화 걸어보니까. 네. 그 안에서 멀리서 사는 애들이 구글로 출근해서 그 안에서 다 생활을 하고 나가니까 회사 밖으로 나올 일이 없는 거예요. 네. 애플도 마찬가지고, 픽사라는 애니메이션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조금 그게 저희 그 베이에리어 쪽에서는 그 굉장히 좋은 모델로 보였는데 거길 떠나고 나니까 그게 안 좋은 모델이었던 것 같더라고요. 도시 재생, 도시 그 현지민들에게는요. 예. 근데 자포스는 그 라스베가스에서 뭘 했냐면요,
시청을 한 다음에 그 안에 식당을 만들지 않았어요. 주변 분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그 뭐 자전거 고칠 줄 아세요? 그럼 자전거에서 쳐줄게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커뮤니티를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이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본 게 이겁니다. 예. 한국형으로 하면은 저희 다품종 소량 생산이라는 단어가 익숙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반대말을 해드리면 되게 쉽게 아실 거예요. 소품종 대량 생산. 최고가 뭘까요? 자동차. 예. 소나타 만들면은 그 세 개만 만들면 돼요. 그 디럭스, 일반형, 보급형. 그래놓고 이제 몇백억 들여가지고 라인 깔아놓고 몇만 대 찍어내잖아요. 예. 그거는 이제 옛날식 산업이라면 지금은 이제 그 3D 프린터라든가 어떤 그 이제 4차 산업혁명상의 그 계산의 발달로 인해서 그 연산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오늘 컵을 만들었다면 내일 물병을 만들 수 있는 시설이 가능합니다. 현재도. 그리고 좀 가슴 아프게도 우리나라에는 이런 시설이 없어요. 교육 시설도 굉장히 부족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기 어디죠? 세운상가에서 시작해서 용산, 그다음에 부산, 뭐 광주 하나 요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베트남에요 3,000평짜리가 있어요. 예. 그리고 한 1,000평 규모는 하노이에 2개, 뭐 저기 하나, 타이에 있고 상해 가면 6개 있고 이노스페이스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는 이게 왜 안 들어왔는지 저도 되게 의문이 많았는데 요즘에 차츰차츰 알 것 같아요. 제조업을 하시는 분들을 만나 보면은요, 제조업 그러면은 다 소품종 대량 생산이에요. 예. 그렇지 않고 뭐 젊은 창업자들, 공방, 예술가들이 수량을 500개에서 1,000개 또는 200개에서 500개로 뽑아낼 수 있는 시설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평택이나 이런데 공장 가면은 퀀티티 10,000개부터 불러요, 최소 수량. 예. 그러면은 창업자들은 만들어놓은 물품을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것도 없고. 예. 그래서 다품종 그 다음에 이제 이 전문가 교육은 물론 이런 어떤 주변에 이제 애기들이 있으면 애기들도 케어도 해주고 뭐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런 일을 하려면 이제 커뮤니티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예, 요게 이제 다품종 생산의 가장 유명한 제품이에요. 예, 그 전동 그 킥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인데요. 예, 저게 이제 한 4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들어져가지고 3D 프린터로 이렇게 쫙 생산해내는 거예요. 오늘 이것 찍다가 내일 다른 것 찍고 막 이런 제품이에요. 쟤네 지금 밸류가 2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걸 보고 이제 이렇게 콜라보를 하고 싶은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테스트룸, 쇼룸 같은 게 이제 존재를 해야 되고 그게 꼭 한 건물에 존재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 나눠줘도 좋으니 이제 같은 공간 안에만 약간 걸어 달릴 수 있는 공간 안에만 존재했으면 좋겠고요. 그런 거를 이제 한번 뭐 추진해 보고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추진이 되면 또 이제 예술가들 이런 거 만들러 오시면 이렇게 먹기도 해야 되고, 예, 요리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잠도 주무셔야 되고, 이런 걸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런 시설을 한꺼번에 이제 집어 넣어 놓으면 어떨까 하고 요즘에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를 해서 저희가 얻고 싶은 건 생선, 유통, 서비스, 주거를 완전히 그 집합화시켜서 거점화시켜서 그리고 테마는 뭘 해도 상관없어요. 예, 다품종 소량 생산뿐만이 아니라 농업이어도 상관없고, 예, 그러니까 과일도 괜찮고 뭐 축산도 괜찮고 다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 커뮤니티 안에서 이런 어떤 생산, 유통, 서비스가 한꺼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서 투자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하다 보면은 이게 혼자 못해요. 이거는 그 제주 창조경제혁신센터 3월달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돈이 아무리 많아도 혼자서는 못하겠더라고요. 엑셀러레이터 영역이나 VC 영역에서 어프로치하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다 여러분들처럼 여러 경험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하나하나 다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그런 그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가. 그래서 오늘 와주신 거죠. 예. 좀 딱딱한 얘기 하나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제가 하는 일은 도시를 재생하는 거야? 뭐 공장을 하는 거야? 예.
부동산이야. 저희들이 하는 일은 이 부분입니다. 대체 투자 분야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분야를 합니다. 다행히 이제 우리나라의 부동산 분야도 풀려가지고 하는데요. 이전에 전통적인 투자는 그 이제 뭐 투자가 아니라 거의 뭐 그 고리대금업으로 봐야겠죠. 그리고 상장 주식이나 대비수 돌리는 일이었고, 저희들은 이제 대체 투자 분야에서 프라이빗 에쿼티 분야를 하고요. 헤지 펀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그거는 저희와 성격은 조금 다르고요. 우리나라는 이제 저희 벤처 캐피탈도 앞으로 이제 부동산업에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많이 바뀌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프라이빗 에쿼티 분야에서 특히 제가 하는 분야는 고위험 고수익군입니다. 뭐 저도 뭐 이렇게 제가 18년째인데요.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인센티브도 많이 받고 싶고 뭐 회사에서 안 잘리고 싶고 그래서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안전적인 성과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런 거 많이 했어요. VC에서 이런 투자해도 돼요. 이런 거 하는 사람들이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점점 더 이런 이 바이아웃부터 뒤쪽으로 메자닌 이쪽으로 갈수록 초기 창업자들한테는 투자 자금이 돌아갈 기회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거 고질적인 문제고요. 이제 많이 그 개혁을 하고 혁신을 하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엑셀러레이터라는 것도 생기고 크라우드 펀딩이라는 제도도 생겨서 이 초기 시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뭐 최근 5년 전부터는 이쪽 거는 아예 잊어버렸고요. 가끔 합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이제 그 벤처 투자 쪽에 집중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우리나라는 VC의 비중이 굉장히 작습니다. 투자금의 비중이. 엑셀러레이터는 더 작고요. 그게 이제 전체 한 0.5%만 가도 좋겠는데 0.01%도 안 되는 상황이라 점점 더 늘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를 위해서. 저희들 하는 일이요. 그 투자 하나 하려면은 이만큼 일해요. 그리고 일반 VC들 요구하면은요. 저희는 밸류업, 스케일업도 하고요. 우리 회사는요. 사후 관리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손이 많이 가지만 그래도 보람도 있고. 근데 또 웃긴 얘기 말씀드리면은요. 저처럼 이제 빨빨거리고 다니면서 1년에 10개씩 투자하는 사람이랑 1년에 한두 개, 두세 개 하는 투자하는 사람이랑 사실 수익률은 똑같아요. 버는 돈은 똑같습니다. 차이는 없는데 이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보려는 그 노력 때문에 저희 팀은 미친놈처럼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저희한테 중요한 건 회수입니다. 머리에 회수라고 써놓고 다니거든요. 저희는 은행에서 돈 꺼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어떻게 회수할 건지에 대한 정확한 전략이 있어야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수가 제일 힘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뭐 우리나라 법상에 이건 어떻게 키지? 중기구가 있고 창업지원법이 있고 VC가 있고 엑셀러레이터 있고요. 금감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렇게 좀 종류가 늘어났고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투자를 받으시려면 이 정도 용어는 알아주셔야 저랑 대화가 됩니다. 이쯤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 있어요. 제가 학부 전공을 미대 나왔습니다. 미술 전공한 저도 이런 거 용어 다 배워서 계약서에 쓰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씩 공부하시면 한 6개월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엑시시라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오늘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엑셀러레이터가 생기게 된 배경이 그렇습니다. 저희 파운더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한 2000년대 초반에요. 엑셀러레이터가 갑자기 막 생기게 된 이유가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VC들이 투자할 곳이 없었어요. 이미 커질 회사 다 커지고 뭐 페이팔 이런 거 다 팔려 나가고 그 상황에서 저희 파운더께서 하신 말씀이 미국에 18살부터 49세까지 창업 가능한 인간은 다 창업했나 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창업자들을 찾아서 가르쳐서 그 기업을 만들어 보자. 이래가지고 이제 생긴 것들이 엑셀러레이터예요. 초기에. 그래서 컴퍼니 빌딩 영역과 그리고 이제 오늘 제주에서 이렇게 모인 우리들 같은 커뮤니티 빌딩 영역이 합쳐진다면은 좋은 창업자들을 발굴하고 좋은
투자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드릴 말씀은 스몰 엑싯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제가 3년 전부터 주장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 VC들의 엑싯은 딱 두 개밖에 없어요. 우리나라에 IPO 아니면 M&A. 마켓 퀄리가 곧 팔리잖아요, 딴 데로. 네, 그런 M&A랑 상장 가는 거 IPO. 그거밖에 없는데 제가 어떻게 투자를 해요? 상장하실 거예요? 라고 물어보고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면은 어느 회사에 M&A 당하실래요? 이러고 투자해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다른 방법으로 엑시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를 저희 투자자들은 항상 찾아 헤매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제 소셜 임팩트 분야에 대해서 이제 아르콘을 하는 게 이건데요. 도시재생에 처음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이거였고요. 예, 이거는 뭐 유엔에서 만들어준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뭐 해외에도 이런 곳들이 많지만 국내에도 굉장히 좀 많은 취업 애로 지역이나 창업 애로 지역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내에서 먼저 시작을 할 거고요. 저희들이 이제 뭐 기업을 발굴하게 되면 비즈니스 진단부터 들어가서 밸류업하고 영속성을 만들어내는 때까지 계속 이제 서포트를 할 거고요. 모집 선발 지금 이제 신당동 가지고 먼저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아르콘 얘기예요. 네, 저희 이제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서울숲에 언더스탠드 에비뉴라고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런 아동 청소년 20, 30대 뭐 이렇게 연대를, 그러니까는 나이대를 나눠 가지고 다른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까지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8년 됐죠, 성수동 개발한 지. 네. 처음에는 뭐 1, 20억씩 기부받아서 했는데 작년에 뭐 150억 뭐 이래가지고 최근에 좀 많이 성과가 좋고요. 저희한테 이제 도움을 받으신 분들이 약 70만 명 정도 됩니다.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도시재생에 관심이 생겼고 소셜 임팩트에 관심이 생겼고요. 언더스탠드 에비뉴는 이런 신한은행이랑 같이 이런 프로그램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되게 생각을 많이 했어요. 이 지원 사업을 하다 보면 지원금 받아가신 분들이 좀 잘 되셔야 될 텐데, 그랬는데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을 했느냐 간접 투자나 직접 투자를 했느냐에서 그 생존율이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네. 당연히 이제 투자 쪽이 훨씬 큰 성과들이 있었고요.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뭐 감으로는 알겠는데 뭐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애매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저희 투자자들이 노력하는 부분으로 넘어왔어요. 네. 스몰 엑신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이제 잽싸게 넘어왔습니다. 혹시 블록체인 뭔지 아시나요? 예. 비트코인 뭐 이거 생각하시는 거죠? 이제 작년 말부터 이제 작년 이맘때부터 뭐 한 5, 6월 달까지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그래가지고 뭐 ICO라는 뭐 이렇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하는 회사들한테 한국 돈이 엄청 몰렸었죠. 그러면서 지금은 꼬꾸라져 있고요. 이쪽 시장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저희는 작년 이맘때부터 무슨 생각을 했냐 하면은 증권형 지분 투자 형태 이제 투자 스타트업에 투자를 생각을 했고요. 그 투자를 생각하게 된 계기는 스타트업이 만들어져서 IPO나 M&A까지 가기 평균 시간이 14년이 걸립니다. 예. 제 펀드는 10년짜리예요. 그럼 제가 투자할 수 있겠어요? 그 산수가 안 맞잖아요. 예. 그래서 그 상장을 앞두거나 M&A를 앞둔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거래소가 열리고 거래가 되는 거를 보고 저희는 하나의 희망을 찾았습니다. 작년 이맘때. 어느 정도 그러니까는 VC 투자 단계를 보면 시리즈 A나 시리즈 B 단계 정도 투자 받을 단계면은 그러니까는 증권형 토큰 시장에 올려놓을 수 있겠구나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자산화와 엮여 있으면은 훨씬 더 가능성이 높구나라는 판단을 해가지고요. 로우펌을 4개씩이나 써가면서 해외 로우펌 2개, 한국 2개를 써가면서 그 어떤 가능성과 그 법령들을 현재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블록체인과 소셜 임팩트가 결합해서, 그리고 뭐 제가 단순해가지고요. 자산화에 제일 우리나라에서 제일 쉬운 게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그 소셜 임팩트 분야 중에도 도시재생의 부동산 분야와 함께 블록체인을 결합을 해서 사회적 가치와 재펀드의 수익 실현을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예, 이렇게 이 그림이 블록체인에서 많이 쓰는 그림이거든요.
근데 다음 장 넘어가면 이 그림이 나와요. 오늘 세 번째 보시죠, 이 그림. 이렇게 점들이 비슷하더라고요. 블록체인 생태계랑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힘이 되는 생태계랑. 제가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돈 얘기만 했는데요. 그냥 이런 거는 배웠어요. 혁신은 돈의 문제가 아니다. 어떤 사람과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 어떤 결과를 우리가 보고 가느냐의 문제고, 거기에는 이제 우리들의 경험과 지금까지 쌓아오신 경험과 관찰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면 이제 저는 투자를 하게 되는 거죠. 뭐 마지막으로 15초 남았는데요. 저희 회사는 일반 VC예요. 라이센스 없는 VC 아니고요. 요즘에 라이센스 없는 VC를 너무 많아가지고 그리고 소셜 임팩트랑 블록체인 붙여가지고 투자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자체적으로는 100억 정도 운영하고 있고 연내 1000억 정도 이제 결성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만들어갈 세상은 뭐 오늘 주제랑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속성, 좀 더 신뢰도 있는, 그리고 좀 더 쉽게 투자할 수 있는, 그리고 쉽게 투자 받으실 수 있는 그런 쪽을 만들어 가려고 도시재생에서 커뮤니티 빌딩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